가상자산 얘기를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조동현 언디파인 랩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조동현 대표님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업계 분인데요. 네. 크립토 네. 걸스께서 또 이렇게 네, 말씀하셨으니까. 저랑 예전에 NH투자증권에서도 근무를 다른 본부였지만 네. 같이 한 적이 있고 IB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통 금융기관들의 관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 디파이 농부 조 선생으로 매우 맞습니다. 유명한데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그 채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까지 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리고 예. 매우 신뢰할 만한 음. 특히나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요 전통 금융을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차이도 있고 네.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볼 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 금융하고 소통이 가능한 신뢰할 만한 분으로 제가 매우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반갑게. 직접 섭외하셨나요? 제가 직접 연락은 안 했는데 제작진께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오세요. 네. 네, 근데 네. 요즘에 원래도 인기가 많으신데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쵸, 예.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건 게. 저희도 방송에서 디지털 자산을 자주 다루지는 않았고 또 최근 한 10주간이었나요? 꽤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관심을 안 받고 있는 약간의 박스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을 다들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라고 하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가격이 상승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초록색은 이제 상승기, 이제 빨간색은 이제 하락기를 표기한 거예요. 네. 2020년도 7월부터 22년도 5월까지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디파이 썸머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승기였고 아무래도 이런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시장, 이런 어떤 금융시장이 처음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산들이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가 파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으면서 22년도 10월 전까지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이제 10월부터 25년도 10월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이 주기가 안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도 했고 ETF나 아니면 다른 재무전략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상장사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락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시장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네. 해외에서는 결국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바이백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뭔가 장기 금리를 누르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약세 신호 아닌가라고 시작은 해석했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시장에 어떤 달러 약세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23%까지 상승하게 된 거죠. 근데 23% 상승할 때 현물 유입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이 숏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포지션들이 2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다 청산당하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상승을 그럼 우리는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이 오기 너무 빠른데 이걸 진짜로 봐야 되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금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장의 초입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바로 답을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단기 상승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비트코인은 한 2년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네. 2년마다 한 4번의 부침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한 번은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이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결국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 시장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레버리지가 결국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시장, 즉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는 그럼 그 어떤 과열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선물 펀딩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 펀딩비는 뭐냐면 결국 상승한다고 베팅한 사람들이 결국 떨어질 거라 베팅한 사람들한테 1년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냐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화면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번을 보시면요. 10%가 적혀져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사람들이 10%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니까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과열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비트코인이 고점일 때 항상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2025년도 7월 달에 있었던 현상인데요. 25년도 7월 달에 이 펀딩비가 거의 14%에 육박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사실 비트코인 하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펀딩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요. 이게 10%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시장은 과열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상승, 비트코인 23% 상승으로 이 펀딩비가 굉장히 오랜만에 10%를 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현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점일 수 있다. 그렇죠. 단기 고점일 수 단기 있다. 고점일 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코인 시장이 워낙에 선물, 현물, 다양한 금융의 기법을 다 가지고 365일 해외 거래소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식보다도 다양한 선물 상품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거로는 지금 이 펀딩비가 두 자릿수 간다라는 거는 상승에 베팅하는 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을 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게 상당히 지금 과열돼 있다라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10%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서운 숫자인데요. 제가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 선물 시장에서 갖고 있으면은 10%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10% 이상 오르지 못하면요, 전부 다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요, 역으로 저렇게 10%까지 이자 부담을 안고 가격 부담을 안고 선물에 투자하고 있는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강세에 베팅하고 있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 그 비트코인 상승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지난 사이클을 돌아봤을 때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상승했던 거는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오히려 2023년도 10월 달 큰 상승이 있었을 때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비트코인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얘기 때문에 상승하기 시작한 건데, 이번 상승 자체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되니까 금처럼 금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 시장의 스토리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스토리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지금부터 더 진행이 된다면, 물론 미국에서 베센트 장관이 나서서 바이백을 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막으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이 지금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대까지 보지 못했던 변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네. 보통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증가할 때마다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달러 약세가 된다, 즉 재무부에서 계속 그 채권을 바이백하고 단기채를 찍어내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재무부의 잔고를 세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풀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통화량이 증가돼서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
통화량이 이미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회색 선이 바로 통화량 증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빨간색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이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통화량이 증가하는데도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떨어졌었죠. 네. 그럼 여기서 왜 불협화음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통화량 증가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있어 왔는데 왜 이번에는 좀 달랐을까? 이 변화가 사실 2024년도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AI에서 찾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화면에 보는 자료는 이제 네. 블랙록 리서치가 이제 상승 이틀 전에 냈었던 보고서입니다. 예. 그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냐면 비트코인이 24년도 1월부터 25년도 9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그리고 ETF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온 자금 자체가 600억 달러 정도 되었고 그때 당시 AI는 1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A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에 모두가 열광하다 보니까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하고 오히려 AI 관련된 ETF나 주식을 이제 사면서 그 격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번에는 AI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누가 더 향후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을까 했을 때 사람들은 AI 베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이제 통화량 증가 여기서 보시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내러티브, 즉 역사를 좀 바꾸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달라진 점입니다. 이거 매우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AI 이 GPU 임대업으로 데이터 센터로 사업을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최고의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버리고 AI로 뛰어드는구나. 이러면 비트코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선수가 버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글로벌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AI로 좀 많이 이동했다라고 블랙락이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AI에 대한 관심이 덜해져야 비트코인 다시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AI는 계속 가도 비트코인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AI가 조금 숨을 좀 숨죽여야지. 네. 숨 고르기 좀 숨고르게 들어가야. 들어가야지 네. 이제 비트코인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주변 이제 인간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에 주식을 또 많이 매도하셨어요. 그쵸, 예.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23% 상승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지 않잖아요. 단기 성과가 나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 블랙록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의 이동이 있어야지 비트코인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에 좀 포함이 되고요. 그래도 블랙록이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지금 AI 관련된 ETF나 이 펀드들 규모를 보면은 지금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1,0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2%만 비트코인으로 와도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다. 결국에는 사람들 언젠가는 AI 포트폴리오가 커져서 결국 그 리밸런싱을 할 때 결국 비트코인 쪽으로도 좀 수급이 올 테니까 AI와 비트코인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난 한 주 정도의 그 급등의 배경에는 이제 숏 포지션의 청산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수급이 붙어서 이제 상승장에 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수급이 결국 두 군데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이제 사는 이런 통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재무전략 기업, 즉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취득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 ETF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에 한 주 동안 얼마씩 자금이 들어온지를 지금 설명해 놓은 이 차트입니다. 초록색이 순유입이고요. 빨간색이 순유출입니다. 최근 거의 한 3달 동안 계속적으로 빨간색을 찍고 네. 그 다음에 순유입이 들어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번 주에 거의 2억 달러
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뜯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자금들이 어떤 운용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IBIT에서 순유입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블랙락이네요. 블랙록이 가격 상승 이틀 전에 냈던 보고서, 그 보고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ETF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블랙록의 IBIT라고 하는 ETF는 시장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장외 거래에서 보통 거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코인베이스나 다른 어떤 거래소들에서 현물을 사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마이너스인 상태였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결국 비트코인에 지금 취득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승이 진짠지를 보려면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만큼 자금을 이 시장에 계속 갖고 오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어떤 장은 오히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네. 화면에 보이시면은 이 초록색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간 이제 어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도 7월달 굉장히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세도 컸고요.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들을 담보로 해서 빌려가는 자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즉 이때 같이 뭔가 공급과 이 빌려가는 차입 수요가 늘 때가 사실 상승장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은 수준, 밋밋한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아직 5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빌려가는 수요도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진짜 이번은 4년 주기를 벗어난 최초의 사이클이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진짜다라고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야 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혹은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야 됩니다. 그럼 그 빌려간 자금으로 다시 코인에 유입이 되겠죠. 이런 어떤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이 정말 진짜 우리가 사이클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의 논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펀딩비가 얼마나 진정세가 되는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과 그 다음에 자산을 담보로 빌려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를 딱 보니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일단 놀랍고, 그렇다면 저 발행자들이 원래는 미국 단기채를 사주는 주체였는데 단기채를 사줄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 됐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1년 동안 변화 요인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핵심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인 건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 그리고 이거는 통과가 될 것 같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클래리티 법안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클래리티 법안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명확한 규칙을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클래리티예요. 네. 그리고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근데 명확히 어떤 걸 명확히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미국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이 자산 자체를 뭐 증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외 자산들은 아직은 정해진 어떤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플, 혹은 어떤 뭐 솔라나 다른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자산들은 아직 이게 상품인지 아니면 이거 증권으로 봐야 되는지 명확한 규제가 없어요. 명확한 규제가 없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EC가 갑자기 고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해서 괴롭히기도 하죠.
증권법에 위배됐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계속 이탈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 시장에서 개발자로 남지 않고 저기 싱가포르로 가거나 아니면 두바이로 이동하거나 어떤 좋은 인력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 라는 의미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사실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5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미 법이 나왔죠. 지니어스 법안이 나와서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에서 시총 규모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15% 정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85%의 자산이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 자산들인데 그 자산들한테는 아직 관련된 법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85%에 대한 어떤 규제가 명확히 돼야지만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업계 사람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꼭 통과가 돼야 된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과는 될 분위기라고 보시나요? 연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확인할 때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측정을 하고 요즘은 이제 예측 마켓이라고 해서 해외 여러 플랫폼 통해서 가능성을 또 엿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측 시장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2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와서 한 40% 정도 되는데 그것만 봐도 사람들의 심리가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클래리티 법안의 첫 이제 심의 개시가 9월 15일 표결입니다. 표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가를 표결하는 게 9월 15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60표를 확보해야지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9월 15일 이후에 3주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중간선거 때문에. 네. 그리고 3주 만에 그러면 본 토의의 토론에 들어가서 그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의 서로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그거를 대통령 서명까지 이끌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도 이 심의 표결 때 한 번 부결이 났고 부결 이후 일주일 후에 다시 심의를 시작해서 4주 만에 통과했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 부결이 났지만 4주 만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 3주 만에 통과하려면 심의 표결도 한 번에 통과해야 되고 모든 어떤 이 클로처라고 하는 법안이 수정될 때마다 클로처를 하는데 그것도 몇 개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바로 윤리조항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항이 클래리티 법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윤리조항이 뭐냐면 결국 고위관직자들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가족들이 이 암호화폐 산업 즉 이 크립토 시장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인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금 사익 추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 이해상충 조항을 클래리티 법안에 넣었는데 당사자인 트럼프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답변을 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매끄러운 토론이 이어지기 어렵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클래리티 법안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에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기대감은 뭐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거의 없다 보시면 그래요? 돼요. 사실 근데 보도의 대부분은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사실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큰 상승을 했을 때 결국에는 달러 약세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클래리티 법안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 사실 클래리티 법안의 기대는 묻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업계 이제 사람들도 클래리티 법안보다는 오히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 안 됐을 때 대체 법안이 있냐 혹은 대체 가이드라인이 있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CFTC 상품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랜 B가 있다. 그러면 작은 규정이라도 만들겠다라고 하던데요. 이건 뭐고 실효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그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SEC와 뭐 CFTC가 만든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까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아무래도 클래리티 법안이 없으면 결국 여러 이제 알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고 증권법 그다음에 상품 이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엇갈릴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SEC와 CFTC가 이제 트럼프 이제 어떤 대통령과 함께 나와서 얘기한 게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우리가 대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을 증권법에 증권법을 적용 안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이제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루트까지 뚫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도 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CME 거래소가 있고 여러 다른 대체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 선물 거래 플랫폼에 대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결국 미국 밖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그런 플랫폼을 지금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결국 현물 시장도 열리고 미국에서 선물 시장도 열리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막연하게 9월 15일에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표결이 잘 통과가 안 되면 비트코인 가격 다시 내려가고 관심도 없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조 대표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후에도 뭔가 꾸준히 CFTC가 추진하면서 시장은 미국에서 더 열릴 거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금융자산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자산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클래리티 법안의 어떤 통과 여부와 상관없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큰 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스트래티지의 그 존재감도 상당하잖아요. 그쪽은 요즘 스탠스가 어떤가요? 일단 스트래티지는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모아왔던 이제 기업입니다. 상장사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 상품들을 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슈됐었던 거는 이제 우선주였죠. STRC라고 하는 액면가 100불. 이제 우선주를 발행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샀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스트래티지에 대한 어떤 재무 건정성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주를 시장에서 투매하기 시작했고 결국 액면가 대비해서 30% 하락하다 보니까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사실 스트래티지는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을 더 밑으로 끌고 내려갔었죠.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스트래티지가 처음 한 몇 개 안 되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이제 매도했을 때는 사실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한 10배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트래티지의 그 어닝콜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조금 팔아봤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라. 근데 이거 두세 번 팔아보니까 이제 꿈쩍도 안 한다. 그러고 나서 사실 몇 천억 규모의 어떤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우선주를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스트래티지가 시장에 매도하냐 여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래티지는 이제 앞으로 다시 우선주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다시 매수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대세 상승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다리면 우리가 조금 투자에 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서 대표님께서 사실 펀딩비 말씀하시면서 지금 약간 과열돼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위험 시그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열리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지 이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펀딩비가 이제 10% 초과되면은 이제 단기 과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화면 맨 우측에 있는 이 디파이 바로우 스프레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프레드는 뭐냐면 결국 국채를 담보로 빌리는 이자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코인을 담보로 이제 빌려간 이자. 그 빌려갔을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을 이제 서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 스프레드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1% 넘게 되면은 이건 불장의 이 상승장의 신호가 터졌다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디파이 바로 스프레드가 2%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인 거죠? 지금은 0.5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초입이다. 고점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네. 예, 눈여겨 봐야 할 포인트들도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동현 언디파인 랩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